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쉬었죠.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잠시 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감기 때문에 그 감기 핑계로 누워서 이런저런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뭐라고 할까요? 친숙한 키워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걸 봐서 참 반가워서 그걸 가지고 오늘 소재 삼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이 콩코드 여객기라고 하면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는 여객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라요. 전투기가 원래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게 경쟁력이다 보니까 마하 넘어갔다, 마하 10이 됐다, 그 이상 뭐가 됐다, 이런 것들 기록이 계속 어떻게 보면 경신되는데, 이 여객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코드 여객기와 같은 초음속 여객기가 처음 개발된 것은 1969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개발된 뒤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서비스가 프랑스에서 영국, 또는 영국에서 또는 미국 등 이렇게 운항되는 과정에서 콩코드 여객기가 한참 사용이 됐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운항이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콩코드 여객기는 전면 운항이 금지됩니다. 그 당시 이 콩코드 여객기가 운항이 금지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소음 문제였습니다. 워낙 초음속으로 여행하다 보니까 소음이 심했고, 그것 때문에 기내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 이걸 하나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비싼 항공요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초음속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초음속 여객기 안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요. 초음속으로 아직 보잉 747 같이 큰 비행기가 운행하는 거는 기술력이 아직 없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만 태워서 가고, 거기다가 초음속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 기름이 더 들겠죠. 그러니 통상적으로 비행기 티켓 가격의 두세 배 이상의 금액을 보이다 보니 콩코드 여객기는 정말 비싼 항공기,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국 사장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 1월 달에 나사에서 59라는 초음속 여객기를 다시 시범 운항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음속 여객기가 다시 시범 운항된다는 건 그렇다면 앞서서 중단됐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운항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먼저 소음 부분인데요. 저는 엔지니어 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저도 듣고 그리고 보고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체 앞부분, 가장 소음을 많이 유발하게 만드는 앞부분이 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초음속 여객기는 그 파일럿이 자기 운전석에서 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행기 앞머리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동체 길이에 비행기 운전석부터 앞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차지할 만큼 어떻게 보면 주둥이가 쭉 나온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로 화면에 뜬 화면을 바탕으로 앞을,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여객기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날개도 보조 날개처럼 뒤에 날개, 또 위에도 곧 위에 날개 옆에 또 날개가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분산을 시켜서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을 분산시켜서 소음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문제겠죠. 바로 코스트입니다. 물론 초음속 여객기 이번에 나사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 59라는 게 아직 민간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판매될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해결했는데 이 나사의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정부의 재정 투자, 이런 걸 할 때는 경제성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일부 고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다? 이제 초음속 여객기가 경제성도 갖춘 것 같은데, 이런 인식 전환이 드디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그 여객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불편함인 소음은 해결하는 방법을 일부 생각해냈고, 그럼 두 번째는 역시 이번에도 보잉 747기만큼 엄청난 인원을 태우는 그런 비행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늘씬하게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빠졌던 그 비행기이기 때문에 안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과거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연비가
우리가 더 약화됐겠는데 하는 생각에 그럼 이번에도 티켓표 가격이 엄청 비싸겠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다는 건 뭐죠? 이제 그 티켓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슈퍼리치들 아니면 초프리미엄 고객들이 탄탄한 층이 생겼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교통체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잠재적 이용 수요자들에 대한 고려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지하철역을 건설하거나 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도 누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여객기의 태반은 보잉 747처럼 약간 뚱뚱하니 많은 사람을 태우고 대신 속도도 좀 느리지만 뭐가 좋다? 항공 요금이 값싼 그런 형태의 비행기가 계속해서 진화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객들이 탄탄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내가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줄여주기만 하면 얼마 정도 내가 낼 수 있어요. 이런 고객이 튼튼한 계층이 생겼다는 그런 시장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학계에 오랜 농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길에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불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3만 원, 14만 원 하겠죠? 그 100불 종이를 보고 빌 게이츠는 그 종이 100불짜리 지폐를 집는 게 나을까 안 집는 게 나을까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할 때 가장 루틴하고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기회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1년 버는 연봉이 있겠죠. 자, 그러면 1년 동안 버는 소득을 1할 계산하면 하루에 버는 소득이 나오겠죠. 자, 그 하루에 버는 소득을 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1시간에 버는 소득이 생길 거고요. 다시 그 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결국 빌 게이츠는 분당 얼마를 버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겠죠. 자, 그렇다면 100불짜리 지폐를 집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폐가 떨어진 것 같은데 100불인가? 확인하는데 한 5초 하면서 집으로 수그리는데 또 한 3, 4초 짚고 일어나서 100불인 거 확인하는데 또 뭐 한 3, 4초든 5초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허리 쭉 펴면서 한 10초 걸렸다고 해서 그냥 넉넉하게 한 30초라고 할게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자, 그러면 이 30초 동안 빌 게이츠의 연간 소득이 나오겠죠. 빌 게이츠는 초당 얼마 벌고 그래서 30초는 얼마 번다. 자, 그 30초를 100불 집는 것보다 빌 게이츠가 원래 고유의 업무를 하면 그 30초로 버는 돈이 100불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을 하다가 100불을 저거 집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13만 원을 줍지 않는 게 더 이득인 남자. 그게 이제 빌 게이츠라고 경제학계에서는 옛날 농담과 기회비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콩코드 여객기 후속인 19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서 프랑스를 왕래하는데 또는 영국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7, 8시간씩 걸리는데 뭐 영국, 프랑스는 더 짧긴 하겠죠? 그런데 내 시간당 기회비용이 얼만데 그거 더 짧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뭐 2시간 반짜리, 3시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표 얼마요? 아, 이게 사실 통상적인 항공요금보다 한 4, 5배 비싸는데요? 싸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실제 교통체계 중에서 일부가 슈퍼리치들을 위한 교통체계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또 저는 어디서 확인했었냐면요. 바로 UAM 시장입니다. 이 UAM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뭐 UAM 종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싫어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친하게 지낸 재광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UAM은 일종의 나르는 드론 택시 같은 거잖아요. 드론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 나르는 드론 택시 운전석에 운전하는 사람 말고 옆에 나 하나나 또 한 사람 정도 더 타는 건데 이 드론 택시는 엄청 빠르겠죠. 교통 체증도 피해갈 수 있고 하고요. 그렇다면 분명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시간이 금보다 더 비싼 사람들일 텐데 그럼 누가 주로 이용할까 봤더니 일부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상용화 서비스가 검토됐던 곳이 어디였었어요? 바로 맨하튼하고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을 제일 먼저 우버 X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저기부터 해야겠네 라고 점 찍었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 월가에 진짜 시간당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나 뱅커들, 은행가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금보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해외 출장 때문에 케네디 공항을 가려면 그 맨날 빠곡히
막히는 맨하튼 시내, 뉴욕 시내를 지나서 또 공항까지 원거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절약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인근 또는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위로 올라오시면 드론 택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타고 바로 케네디 공항 인근에 드론 택시 정류장까지 내려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드론 택시로 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막판 출국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하다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지금의 운송수단의 어떤 일정 축은 슈퍼리치들을 위한 어떤 운송수단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게 요즘의 형국입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담보하죠. 슈퍼리치들의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슈퍼리치들이 또 특정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은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슈퍼리치 층도 나름대로 그들 안에선 두텁게 형성된 층이 분명히 고객들로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반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교통수단의 발달,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양극화의 흐름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한 모습 오늘 전달해 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